안녕하세요. 속풀이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이런 유튜브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친구 소개로 알게 됐거든요. 실화 사연들 보니까 나만 속 터지는 게 아닌 것 같아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가 싶어 놀랍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고자 찾았으니 속풀이 제대로 하고 갈게요. 어이없고 황당한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먼저 이 황당한 사람을 만나기 전 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남 이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중장비 기사로 일을 하셨고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보험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자식이 넷이나 되다 보니 맞벌이를 하신 것 같아요. 중장비 기사들이 돈이 좀 되잖아요. 아버지도 꽤 수입이 좋으셨던 것 같고 엄마도 보험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수입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땐 용돈도 넉넉했고 먹는 것, 입는 것 제가 원하는 걸로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었어요. 대신 제가 할 일이 있었는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챙기는 일이었어요. 동생들 유치원 가는 것도 제가 챙겼고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도 제가 챙겼어요. 집 청소나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내 몫이었고 밥 챙겨 먹이는 것도 제가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집안일에 동생들 건사하는 것 모두 저의 일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시험 기간에도 시간을 쪼개 쓰면서 공부를 해야 했죠. 내 친구들은 엄마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아빠한테 용돈 다 쓰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지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것들 중에 무엇 하나 편하게 할 수 없는 저의 상황이 솔직히 마음에는 들지 않았어요. 저도 어리광 부리고 싶고 동생들 신경 안 쓰고 학교 후에는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를 위해 열심히 살아주시는 부모님의 고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주로 지방으로 자주 다니셨는데 일을 받아서 해야 했기에 가족들 생일은 물론이고 아버지 생신 때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어요. 고작 전화통화로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고 일이 끝나 오랜만에 집에 온 아버지는 피곤해 절어 초췌한 얼굴이셨어요. 집에 있는 엄마라고 별반 다른 상황은 아니었어요. 엄마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객들을 만나러 다니셨고 어쩌다 진상 손님에게 걸려서 클레임이 들어오면 회사에서 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해야 하셨어요. 사람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엄마 고객들은 시장 상인들이 많아서 만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엄마의 신경은 늘 곤두서 있었죠. 엄마, 이렇게 일찍 나가? 아직 7시도 안 됐어. 오늘은 지방에 상담을 가야 해서 지금 나가야 해. 동생들 아침밥 챙겨줄 수 있겠어? 엄마는 오늘 엄마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먹고 가지. 어젯밤에 끓이면서 한 그릇 먹었어. 동생들이랑 같이 그거 먹고 학교 가? 알았어. 우리 걱정은 마. 오늘 날씨도 엄청 춥다는데 빈속에 나가고. 알아서 챙겨 먹을게. 너 학교 갈 때 따뜻하게 입고 가, 알았지? 응. 엄마도 몸 챙기면서 다녀요. 운전 조심하고. 그래. 엄마 아빠한테는 생신이라고 별거 없었어요. 미역국 한 그릇에 밥 말아 후딱 드시고는 일터로 어김없이 나가셨고 그런 두 분의 노력 덕분에 저희 가족은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었어요. 당시 저희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아파트에 저희 가족이 입주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다들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어서 줄까지 설 정도였으니 인기가 아주 대단했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게 돼서 우쭐한 기분을 느끼는 것도 잠시. 저희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아버지가 일터에서 크게 다치신 거죠. 학교를 다녀와서 동생들 밥을 챙겨주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한 통 왔고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말 한마디였어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동생들은 모르게 하라는 엄마의 말씀 때문에 말도 못하고 집에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수술 다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기에 깊은 밤이 됐지만 잠들 수가 없었죠.
다음날 치르는 중간고사 시험 과목은 머리에 생각나지도 않은 채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주차장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밤, 엄마는 새벽이 되어서야 전화를 주셨고 아주 피곤한 목소리셨어요. 저 또한 잠들지 못하고 그 시간까지 눈을 뜨고 있었고요. 현정아, 어쩌면 좋니? 네 아빠 다리 하나가 없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다리가 깔려서 절단할 수밖에 없었대. 정말이야? 아빠 어떡해?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해가 떠오르는 푸르스름한 새벽. 저 엄마는 통화를 하면서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셨던 우리 아빠. 결국 다리 하나를 잃고 평생 장애인이 됐다는 생각에 안타까워 미칠 것 같았어요. 아빠는 심정이 어떠실지 상상도 하기 싫었죠. 병원으로 아버지를 보러 가야 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병실에 들어가서 아빠를 어떻게 쳐다봐야 할지, 덩그러니 하나만 남은 다리를 아는 척 해야 할지, 모르는 척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철이 없는 동생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도 저에겐 큰 숙제였어요. 남들과 다른 아빠의 모습을 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자신이 없었죠. 여러모로 저에겐 너무 어려운 일들이어서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빠를 보러 갔어요. 동생들과 아빠께 드릴 꽃다발 준비에 조심스레 병실로 들어섰을 때 저희를 향해 어색하게 웃고 계신 아빠를 볼 수 있었어요. 불구가 된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끄러운 듯해 보이는 아빠의 어색한 미소. 그 미소에 저의 평정심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는 아빠에게 달려가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좀 일찍 왔어야 했는데 아빠가 힘들어할까봐. 현정아, 괜찮아. 네가 뭐가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미안하지. 아니야. 아빠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아빠가 왜? 왜 미안해? 미안하지. 우리 이쁜 딸 걱정하게 했잖아. 그리고 건강한 아빠가 되지 못해줘서 미안한 거지. 그런 말 하지 마. 아빠는 언제나 우리한테 최고야, 최고. 알았지? 그래, 고맙다 우리 딸. 아빠는 끝내 우리 앞에서 눈물을 보여줬어요. 우리 가족은 아빠를 둘러싸 얼싸안고 울었고요. 수술이 힘드셨는지 재활 치료가 힘드셨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빠의 등을 어루만지며 다시는 아빠 앞에서 울지 말아야지, 늘 웃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하고 맹세를 했어요. 혹시나 어두운 제 표정에 아빠가 자책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장녀니까 든든한 모습을 꼭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병으로 몸이 불편해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시자 엄마는 그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나왔지만 엄마 혼자 외벌이로는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점점 지방으로 일을 다니셨고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아빠의 몫까지 엄마가 감당하려고 그러시는 걸 아는 아빠와 저는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편하게 쉬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집안일과 동생들을 챙기는 건 모두 제 몫이었고 아빠는 돌아온 엄마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것. 그게 아빠의 몫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우리 몰래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요. 늘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빠 모습이 실은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저는 장녀잖아요. 아빠의 그런 노력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며 동생들 앞에서 아빠의 면을 세워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고3이 됐을 때
진로 상담을 최종적으로 하고 대학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엄마 혼자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적이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주 많이 아쉬워하셨고요. 야간대로 가는 건 어떠니? 낮엔 일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고 선생님은 그렇게라도 네가 대학 졸업장을 땄으면 좋겠는데 저녁엔 동생들 챙겨야 해요. 아직은 아버지가 다 하실 수도 없고요. 네가 대학을 안 가면 누가 가니? 선생님이 어머니랑 상담을 해볼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 대학 아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들 좀 크고 저한테 시간이 좀 생기면 그때 대학 갈 거예요. 그래. 네가 포기만 안 하면 언제든 가면 되지. 근데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는 법이거든. 지금 안 가면 힘들지도 몰라. 그것도 제가 받아들여야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 때가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대학 가실 거 나중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공부를 이어갈 짬도 대학에 입학할 마음의 여유도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저는 고졸인 상태예요. 졸업장을 포기하고 저는 엄마를 돕기로 했고 마지로서 역할하기로 했어요. 자식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엔 그게 싫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친구들과 연락을 줄이면서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다른 길을 가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첫 직장은 집 근처 주유소였어요. 그곳에서 격리를 뽑는다길래 이력서를 냈을 때 경력도 없는 저를 사장님이 써주셨죠. 물론 적은 월급으로요. 돈을 많이 벌려면 공장이나 야간 일을 하는 곳으로 가야 했는데 엄마가 그런 일은 극구 반대하셨어요. 사회 첫 경험을 험한 일로 시작하면 결국 그 길로 가게 된다면서요. 월급이 적어도 격리 경력이 쌓이면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기도 좋으니 적당한 곳에서 일을 배워보라고 하셨죠. 생전 처음 하는 격리 업무는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숫자들을 계산하는 일이 복잡하더라고요. 실수도 많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이 됐고 나중에는 어려운 업무도 척척 해내기 시작했죠. 그때 사장님이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어린데 손이 꼼꼼해서 일 잘한다고요.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고 가끔 월급 외에 용돈도 챙겨주셨기에 저 나름 뿌듯하게 일을 배웠어요. 엄마 말대로 그곳에서 경력을 조금 쌓아서 직장을 옮겼어요. 아무래도 주유소 격리 업무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 월급이 너무 작거든요. 사장님이 잘 봐주신 건 감사했지만 돈을 더 벌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커리어도 쌓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다가 정말 운 좋게 세무사 사무실에 업무 보조를 뽑는다는 말에 들어가게 됐어요. 단순 업무 보조라 큰 역할은 없었지만 언젠가 세무사가 돈 많이 번다는 주유소 사장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세무사 공부도 하고 일도 배워보고 하면 좋은 것 같은 생각에 들어가게 됐어요. 동네 주유소에서 일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사무실 안의 사람들은 모두 다 정신없이 움직이고 전화를 걸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요. 전문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니까 왠지 나도 잘하고 싶다는 의욕이 마구마구 샘솟았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적응하려고 애써서 일을 했고 몇 개월이 지나자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턴 낮엔 일을 하고 밤에는 세무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야간대라도 가라고 하셨는데 결국엔 그러지 못하고 세무사 공부를 한 거죠. 당시에는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도 그게 맞았어요. 몇 년 뒤엔 세무사가 되었고 수입도 원래 받던 거에 3배가 껑충 뛰었으니까요.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쉼 없이 계속 일을 했고
좀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코피 흘려가며 공부도 했고요. 제가 집에서 맞이잖아요. 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일부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책임감이요. 책임감 때문에 더 이 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 불구가 되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엄마와 제가 채워 넣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덕분인지 세 명의 동생들은 지금 자리를 잘 잡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동생 둘은 공부머리가 있어서 박사학위를 위해 계속 매진 중이고 나머지 하나는 운동 쪽으로 가서 열심히 실력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수입료가 점점 올라가면서 몸값이 높은 세무사가 되었고요. 동생들 3명의 공부 뒷바라지를 제가 다 했어요. 물론 엄마도 보태주셨지만 대부분 집 대출금과 아버지 재활치료비, 생활비를 감당하셨고 제가 학비를 담당했어요. 엄마랑 둘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30이 훌쩍 넘어 있었고 결혼 생각도 없는 저를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만나는 사람은 없니? 젊은 애가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남자 안 만나도 좋아. 적금 통장에 돈 들어가는 거 보면 그게 제일 재밌어. 아이고, 평생 혼자 살 거야? 너는 뭐 맨날 젊을 줄 알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혼잔데. 돈 많으면 남자도 붙겠지 뭐. 옳은 거 하나 있는 게 맞지. 돈 뜯기고 살게? 엄마는 이게 어떤 논리인데 뜯어가게 내가 둘까봐? 세상 사는 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나이가 되면 할 거 하면서. 아, 잔소리 그만. 알아서 할게요. 엄마도 저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남들처럼 하지 못하고 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마치 그런 일이 없다는 듯이 보통의 딸과 엄마처럼 대화를 했어요. 마치 우리가 짊어진 짐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엄마랑 저의 말버릇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딱딱하게 살아온 건 맞지만 그래도 위기에 안 무너지고 버틸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시집가라는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건지 저에게도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생겼어요. 사무실 근처에 회식으로 자주 갔던 삼겹살집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얼추 저랑 비슷한 나이였어요. 식당이 제법 크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대박을 쳐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사무실 남자 직원이랑 그 사장님이 친구였더라고요. 덕분에 서비스도 많이 받고 손님이 적을 때나 합석해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제 친구가 세무사님한테 관심이 많아서 연결시켜달라고 하던데 식사 자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저요? 네. 세무사님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을 못 뜨던데요. 그 친구가 장사의 혈안이 돼서 여자도 안 만나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 친구가 세무사님한테 반응을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요?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에 조금 얼떨떨했어요. 저도 식당에 갈 때마다 눈이 자주 마주쳐서 의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성실한 것 같고 생긴 것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마음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사무실 직원 친구라서 선뜻 만나보겠다는 말을 하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적당히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무턱대고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급해서요. 저랑 3번만 같이 식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 3번만 만나주시면 그 뒤로는 절대로 연락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예 없던 건 아니라 저돌적인 그 사람의 행동이 불쾌하진 않았어요. 한 번쯤 식사를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3번의 데이트를 하게 됐고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라 투박하고 거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섬세하고 배려심도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너무 좋아해주는 모습에 연애 한번 못해본 제 가슴을 떨리게 했어요. 그래서 홀딱 넘어가 버렸죠. 서로 업무상 바쁜 사람들이라 시간을 쪼개서 만났어요. 일이 늦게 끝날 땐 집에 가기 전에 잠깐 30분 정도 보고 서로 쉬는 날을 맞추기 어려워서 장거리 여행은 꿈도 못 꾸고요. 서너 시간 데이트하는 날이 제일 오래 만나는 거니 얼마나 감질났겠어요. 시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으니 그게 서로를 더 안달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결혼식 날 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던 게 기억이 나요. 의족을 해서 절은발이 걸음을 하는 아버지와 입장 시작부터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결혼식 날 신부가 눈물바람이니 회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도우미 화장 수정한다고 몇 번이나 제 곁에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사연을 다 알고 있는 하객들도 죄다 눈물 흘리고 즐겁고 좋아할 결혼식 날이 눈물의 결혼식이 되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남편에게 제 손을 건넬 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요. 두 사람 평생 해로해야 한다. 그러니 서로 아껴주고 흠이 있다면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줘야 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래, 대답이 시원해서 좋다. 현정아, 어서 가거라. 고마워요, 아빠. 그날 결혼식장에서 아빠가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은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 말대로 세상 일 참 제 맘대로 안 되더군요. 아픈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는 건 남엔 다른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재앙 같은 일이거든요. 친정아버지가 불구가 되신 경험이 있는 저에게 또 재앙이 닥쳤어요. 다름 아닌 제 아들이 급성 백혈병에 걸리게 됐어요. 결혼 직후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대학 졸업 이후 처음으로 쉬어보는 거였고 사랑하는 내 아이를 케어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결혼 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남편의 식당이 어려워 수입이 줄었지만 아껴 쓰면 되는 일이고 제가 모아둔 적금도 있었기에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급성 백혈병에 걸린 건 알게 됐어요. 툭 하면 코피가 나고 몸에 알 수 없는 멍자국이 보이면서 예감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엔 그 병이더라고요. 처음 아이의 병을 알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인데 그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소아암 중에서는 발병 확률이 높아 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고 아이만 잘 버텨준다면 완치가 될 확률도 높았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이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살려야 했고 내 아이가 잘 커서 어른이 되어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저와 아이는 병원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챙겨주지 못하게 되었죠. 그땐 내 주위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 아이, 내 아들이 낳는 것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러는 동안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 식당이 어떻게 됐다고? 마치 블로거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소문을 이상하게 냈어. 손님이 떨어져도 언젠가 되겠지 생각하고 버텼는데 접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진작 얘기했어야지. 빚을 2억이나 만들어 놓고 말해? 나도 좋아질 줄 알고 버틴다고 그런 거야. 너는 맨날 병원에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지금 다 엎어버리면 우리 아들 병원비는 어쩔 거야?
집 팔면 돼. 집 팔자. 여보. 식당 폐업 소식에 빚 2억. 살던 집까지 팔자는 소리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바닥도 모자라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원망스럽고 우리 아들에게 병을 준 하늘도 원망스러웠어요. 살아도 또 아득바득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너지고 싶었어요. 다 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엄마인데 내 아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빠르게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에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을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더러 아들의 병수발을 들라고 했죠. 자기도 답이 없는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9년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갔어요. 경력 단절의 여성이 다시 일터에 나가는 일,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요. 체력도 체력이고 근 10년간 업계를 떠나 있던 몸이라 업무를 따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일하는 방식도 많이 변해 있었고요. 애딸린 민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어요. 남들이 다 퇴근해도 저는 사무실에 남아서 서류를 확인했고 실수는 없는지 확인해 또 확인해 거치는 작업들이 계속됐어요. 커피의 의지에 무리한 나날이 계속되었고 만성 피로로 살이 쑥 빠지고 나서야 예전에 제가 일했던 감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힘이 들어도 계속 버텨나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제 아들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도 소중했고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거. 그거 하나로 매일매일 일터로 나갔어요. 가끔 내 인생이 왜 이리 박복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내가 아등바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참 야속했죠. 어쩌겠어요. 이번 생이 이런 거라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수밖에. 아이의 병, 남편의 실직 외에 저에겐 복병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철없는 저희 시어머님이었죠. 저희 시모는 결혼을 일찍 하셔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환갑이 안 된 나이셨어요. 겨우 50을 넘긴 나이이고 외모를 가꾸는 걸 좋아하셔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기까지 하셔요. 남편과 사귈 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나이차가 많은 누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셔서 얼마나 놀랐던지. 외모가 젊어 보이는 만큼 생각도 아주 짧으신 우리 어머님.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참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아팠을 때 병간호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힘이 많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병원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면서 다시는 부탁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진짜 서운했어요. 내 자식이긴 하지만 어머님께는 피를 이어받은 손자인데 어쩜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나. 솔직히 그때 이혼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운했어요. 그 일 말고요. 그 남편의 식당이 문을 닫아 용돈을 드리지 못할 때 자기 친구들이 얘기를 하시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친구 현숙이 알지? 걔 아들이 이번에 승진을 했다고 용돈을 300만 원이나 주고 갔댄다. 그걸로 얼굴 주름피를 시술 받는다는데 네 얼굴에 주름 많아진 거 보이지? 나도 시술 받으면 10년은 젊어 보일 텐데. 어머님, 피부과 관리 끊어달라고 해서 작년에 해드렸잖아요. 예, 그거 끝난 지 한참 지났어. 피부는 계속 관리해야 해. 넌 젊은 애가 그런 것도 모르니? 너도 관리 좀 해라. 내 아들이 널 보면 얼마나 비교되겠니? 밖에 이쁜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무슨 자신감이니? 듣기만 해도 기가 차시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신경 안 쓰고 사는데 그런 저에게 외모 운운하시는 시어머님 상상이 가세요? 물론 사심 없이 악의 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말씀하신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말이란 게 듣는 사람도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말 마음 같아선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어머님께 너무 서운했어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하루 종일 치장하는 게 낙인 우리 어머님. 결혼 초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남편이랑 자주 싸우기도 했어요. 저는 불필요한 지출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했고, 남편은 연세 드신 엄마 유일한 낙인데 그거 좀 못해주려는 입장이었어요. 내가 어머님 드리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용돈 넉넉히 드리면 나도 좋아. 그런데 어머님은 도가 지나치시잖아. 너 어른한테 그런 말버릇 좀 아닌 것 같다. 다른 걸로 꼬투리 잡지 마. 나 지난주에도 피부샵 전기권 200만 원 해드렸어. 근데 당신한테 용돈 100만 원 또 받아가셨다고? 우린 뭐 땅 파서 돈 벌어? 됐어. 너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여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말하다가도 나가버리는 남편이었어요. 다른 일에는 저에게 다 맞춰주는데 희한하게 자기 엄마 일에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기분이 나빠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 남편인데 제가 안고 가야 하는 사람인걸요. 그나마 아이가 아픈 후에는 좀 조심을 하셨는데 또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단기로 일을 한 건 하게 됐는데 보름 정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간병인을 따로 구하면 됐지만 저희는 어머님께 부탁을 드려봤죠. 보통 일하는데 페이가 셌기에 남편도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대뜸 나 지난번에 하루 있다고 머리 아팠어. 며칠 누워있었어. 미안한데 나는 병원이랑 안 맞아. 그리고 그때 나 친구들이랑 동남아 여행 가는데 몰랐니? 동남아요? 그래. 아들이 보내준 건데 너 못 들었어? 그이가요? 친구들이랑 여행 보내달라고 남편을 들들 볶으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무슨 돈으로? 남편 수중에 여윳돈이 없는 걸로 아는데 무슨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렸는지 의문이었어요. 알아봤더니 친구들 갯돈을 땡겨서 어머니께 드렸더군요. 그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손자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러고 싶으실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손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무렇지 않으세요? 뭐? 애미 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렇잖아요. 어머니 보면 제 아들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너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니? 어머 얘 봐라. 쥐가 돈 좀 번다고 지금 나 콰이시하는 거야? 제 말 곡해해서 듣지 마세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지금 어머니 행동이 정상이신지. 뭐 정상? 너 그날은 저도 머리에 핀트가 나갔는지 그동안 담아놨던 서운했던 것들이 죄다 나와버렸어요. 한 번은 얘기해야겠더라고요. 가족이랍시고 계속 참고만 살다간 제가 병이 날 것 같아서요. 결국 그날 시어머님은 몸 좋은 우셨고 남편은 저더러 지나치다고 화를 냈어요. 서럽더군요. 누굴 위한 결혼 생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나만 계속 맞춰 살아야 하는지, 왜 나만 양처가 되어서 계속 타들어가야 하는지 너무 괴로웠어요. 다 놓고 싶을 만큼요. 하지만 다음날엔 어김없이 아침해가 떠올랐고 하루가 시작됐어요. 전날 밤 눈물로 잠이 들었지만 아침엔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해서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런데 사람이 죽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더군요. 진짜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아이 병이 호전된 거죠. 정말 너무 기뻤어요. 내 아들이 그 큰 병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 세상 어떤 일보다 기뻤어요. 아이는 점점 상태가 좋아졌고 마침내 퇴원해 집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병원을 퇴원하는 날, 저와 남편은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견하고 또 고마워서 벅찬 가슴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외출해 아들도 들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오고 좋은 일이 또 생겼어요. 남편의 지인이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법 크게 체인 사업을 하는 분이라 신뢰가 갔고 남편은 투자금 없이 대리인으로 일을 하는 거라 페이도 좋고 위험 부담도 없었어요. 아들을 봐줄 사람만 있다면 남편이 그 일을 했으면 싶더군요. 놓치기 아까운 일이었어요.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웬일로 시어머님이 나서서 자신이 돌보겠다고 하더군요. 병원은 냄새 때문에 힘든데 집에서 돌보는 건 얼마든지 하지. 내가 또 우리 승민이 좋아하잖아. 승민이 할미가 같이 있는 거 좋지? 네. 그래. 내가 니들 편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용돈만 좀 잘 챙겨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걱정을 말아라. 아들이 어릴 때에도 아이 못 본다며 안아주는 것도 인색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잘 볼 수 있다며 호언장담을 하시길래 미심쩍었지만 부탁을 드려보기로 했죠. 제 일을 재택근무로 나누어서 오후에 조금 일찍 집으로 오기로 하고 어머님께 매달 200만 원을 드렸어요. 하루에 6, 7시간만 봐주시면 되는 거라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고 재택근무가 어려워지면 그땐 더 드리기로 했고요. 완전 남이면 걱정이 될 텐데 그래도 친할머니니까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이렇게 당분간 지내다가 아들이 괜찮아지면 그땐 학교도 다니게 될 테니 좀 더 나아질 거라 여기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역시나 어머님이셨어요. 어쩜 그리 변하지도 않고 하던 대로 하시는지.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저희 집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에게 맞춰서 챙겨주고 돌봐주셔야 하는데 어머님은 그냥 놀러 오신 거였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집에 불러들여서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이 식사를 챙겨주시고 약도 챙겨주시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대신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 준비한 것들 하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안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죠. 아이는 또 자기 할머니라서 저에게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제가 월차를 내고 집에 일찍 와서 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어머님, 이분들 누구세요? 일찍 집에 오게 된 날, 현관 앞에 신발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실 쪽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는데 다름 아닌 화투를 치고 있는 소리였어요. 아이가 병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 있어서 낯선 사람들이 집에 오는 걸 꺼리는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여럿이 오셔서 화투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곁에는 맥주까지 있고요. 어머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아니, 내가 못 나가니까 친구들이 와서 같이 논 거지. 친구분들 죄송한데 이만 가주세요. 죄송해요. 나가달라는 제 말에 친구분들 인상이 확 돌아가더군요. 하지만 주섬주섬 짐들을 챙겨서 나갔고 그 뒤를 따르며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재차 말씀하시는 게 보였어요. 너는 친구 앞에서 시의 미면박을 줘야 되겠니? 너 정말 대단하다. 선을 넘으신 건 어머님이세요. 승민이 아직 면역 약해요. 낯선 사람들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요. 지만 잘났지. 지만 잘났어. 이제 다 낳은 아들내미 언제까지 끼고 있을 거야. 애를 뭐 방 안에서 평생 키울 거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너만 아들 있니? 나도 아들이 있어. 오늘 일 내 아들한테 다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어? 화를 낼 사람은 전데 오히려 어머님이 역정을 내시고는 가버리셨어요. 다 가버린 거실에 빈 술병과 안주거리들을 치우며 속상해서 울어버렸어요. 아들이 볼까봐 숨죽여 우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온 남편에게 퍼부어버렸어요. 누가 이상한 거냐고 물어보면서 퍼부었지만 남편은 묵묵부답.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과의 갈등에 끼어들지 않는 남편이었고 저는 서운함만 계속 쌓여갔어요. 어머님께 아들을 부탁드리는 건 더 이상 무리라는 판단하에 친정집 막내 동생에게 부탁을 하게 됐어요.
마침 학교 휴학을 한 상태라 시간이 됐고 아들도 막내 이모를 좋아해서 같이 있는 걸 더 기뻐하더군요. 고비가 생길 때마다 그래도 대책이 따라 생겨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어머님께는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용돈이 깎일까봐 걱정이 되신 것 같았어요. 내가 너네 집 반찬해 줄 테니까 200만 원 주던 건 기숙 타오. 나도 들어오던 돈이 아쉽지 않겠니? 아들에게 저랑 있었던 일은 다 일러주셨으면서도 돈은 또 탐을 내신 어머님이셨어요. 저는 더 실랭이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해드렸고 어머님표 반찬이 집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은 반찬 솜씨가 정말 없으세요. 시아버님도 어머님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직접 해드실 정도거든요. 그런 걸 알기에 애초에 기대는 안 했는데 막상 갖다 놓으신 반찬을 보니 심각했어요. 맛도 맛이지만 재료들이 신선하지 않아서 쓴맛도 나고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받는 돈이 있으니 매번 집으로 반찬이 왔고 먹지 않아 버리는 음식이 태반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용돈은 그대로 드릴 테니까 반찬은 더 안 해오셔도 돼요. 왜 그러니? 나 안 힘들어. 그래도 해주기로 한 거니 계속 해주마. 아니에요. 요즘 저나 그이나 집에서 밥 먹는 일이 별로 없어서 반찬이 자꾸 남아서 그래요. 이제 안 갖다 주셔도 돼요. 그러니? 돈만 받아도 되겠어? 네, 그러셔도 돼요. 그럼 기왕 말 나온 김에 용돈 조금만 더 올려주면 안 되겠니? 네? 해오시던 반찬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용돈을 더 달라고 하니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요새 물가가 보통 오른 게 아니잖니. 뭐 반찬값이 빠지면 남긴 하겠지만 너 이번에 큰 건도 했다면서. 나 조금만 올려줘. 많이도 안 바래. 300만 원. 어머님. 어휴, 깜짝이야. 예, 소리 지르고 그래. 떨어지겠네. 해도 너무 하신다 싶었어요. 제가 아무리 돈벌이가 월급쟁이보다 낫다 해도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제때 못 먹고 잠도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힘든 상황에 버티려고 하는 건데 어머님은 제 주머니에 돈만 빼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속이 많이 상했어요. 곁에 앉은 어머님은 계속 돈을 더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고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더군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지경이었어요. 두통이 밀려와 잠시 눈을 감고 있자니 남편이 갑자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래요. 저도 어머님도 남편의 깜짝 발언에 놀라 쳐다봤어요. 나 이 여자한테 미안해서 이제 놔줘야겠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동안 엄마 편 많이 들어줬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 여자는 나랑 안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혜비야. 그동안 나한테 시집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 재산 이 여자한테 다 줄 거야. 나 빈손으로 엄마 집에 들어가도 되죠? 요즘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빚부터 사는 애들 많대. 나도 그렇게 할래. 너 말 같은 소리를 해. 가만히 있다고 웬 봉창이야? 나 농담 아니에요. 남편은 갑자기 안방으로 가더니 서류를 한 장 들고 나왔어요. 노란 서류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는데 이혼 신고서를 꺼냈어요. 이미 빈칸에 다 채워놓을 것이 미리 준비를 했더라고요. 뜬금없는 남편의 행동에 저도 놀랐어요. 현종아, 정말 미안해. 너는 나 같은 인간 안 만났어야 했는데 내가 네 인생 망쳤다. 이제라도 훨훨 날아가서 네 인생 살아. 우리 식민이 몸 건강해지면 내가 데려와서 키울게. 당분간은 네가 좀 맡아줘. 여보. 그동안 내가 네 편 안 들어준 거 정말 미안하다. 우리 엄마라서 그랬어. 그런데 나도 다 알지. 우리 엄마가 해도 너무한다는 거 내가 다 알지. 근데 이렇게 있다간 끝이 없을 것 같다.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줘. 혜비야, 너 지정신이야? 제 정신 아주 맑아요, 엄마. 남편은 자신의 도장을 꺼내서 찍었어요. 그리고 제 도장도 꺼내서는 제 이름 옆에 찍더군요. 도장을 다 찍고 서류에 넣었는데
시어머님이 서류를 뺐더니 소리를 지르셨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주세요, 엄마. 이혼을 왜 해? 이혼을 왜 하냐고? 엄마 때문이잖아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아들 이혼시키려고 이러는 거잖아. 아니에요? 혜비야. 어느 엄마가 이래요.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든데 어느 여자가 우리 현정이처럼 참고 사냐고요. 나 이 여자 고생시키려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해준다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나 이혼할 거야. 이혼한다고.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어.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남편은 눈물까지 보이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시어머님은 제가 사과를 하며 싹싹 피셨고요. 내가 이제 안 그럴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지 마. 나 이제 너한테 뭐 해달라고 안 하고 네가 도와달라고 하면 다 할게. 알았지? 어머님.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평생 오빠 아빠한테 비붙어서 일도 안 하고 살 거니까 그리 하세요. 아니야. 혜미야, 제발 이혼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빈다. 생전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은 어머님은 반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과하시며 다시는 저에게 돈 얘기 안 하신다며 약속하셨어요. 극적인 모습에 저는 당혹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일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고요. 앞으로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며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용돈도 50만 원으로 줄이고 일도 시작하셨죠. 집 근처 반찬집에 취직을 하셨다면서 그동안 마음이 허해서 사치만 하고 사셨다고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아들도 완치가 돼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일이 다 지나가고 나니 그때 일을 생각하며 쓴웃음도 나지만 당시에는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었는데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법 바람이 차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